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뒤에 올뉴 산타페가 요즘에 아주 핫합니다. 오늘은 견적 내기 영상을 시작할 거고요. 하나하나의 세세한 옵션들을 줄줄이 설명하지는 않고 주요한 굵직한 결정사항들, 예를 들면 뭐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건지 2.5 터보 가솔린을 선택할 건지 뭐 2륜을 할 건지 4륜을 할 건지, 주요한 옵션들은 어떤 거를 추가하고 어떤 거를 추가 안 할 건지, 이런 옵션들을 추가하거나 추가 안 할 때 제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어떤 고민들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좀 코멘트를 해볼게요. 지금 영상을 다시 찍고 있는데 너무 길어지면 좀 힘드니까 그냥 간략하게 코멘트들만 하면서 쭉쭉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산타페를 나쁘게 생각하진 않는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이런 거예요. 차는 많이 팔리는 브랜드에 많이 팔리는 주요한 모델들을 같이 선택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규모의 경제의 산업이기 때문에 많이 만들 수 있는 회사, 규모를 많이 키워서 대량 생산해낼 수 있는 회사의 제품이 장땡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3,500만 원짜리 차를 구매하더라도 양산차를 많이 판매하고 많이 생산하고 그런 브랜드에서 3,500만 원짜리 차를 구입하시면 판매량이 사실 그에 훨씬 못 미치는 회사의 3,500만 원짜리 차량보다 그 차의 가치가 더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이런 그냥 양산급의 이런 차들에서 현대자동차라는 브랜드가 이미 세계에서 이제 뭐 도요타는 폭스바겐 이런 것들과 견주어도 그분들이 막 우르르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현실의 세계에서 이제 판매량이 적지 않고 그 정도의 회사 규모가 됐고, 그러면서 이런 산타페라는 차량은 또 굉장히 메인스트림이잖아요. 뭐 소나타, 그랜저, 산타페, 아반떼 이렇게 메인 트림을 저는 좋게 생각하는 편이고, 이렇게 메인 트림 중에 좀 소형이거나 애매한 파생 상품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반떼를 그리 좋아하진 않는데 아반떼라든지 뭐 코나라든지 뭐 니로라든지 뭔가 이렇게 애매한 중간에 껴들어가는 그런 급들을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보통 차를 자꾸 좀 급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차를 구입해서 그 차를 계속 장기간 유지하는 사람의 비율이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는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은 대부분 다 소나타로 가고 싶어하고 또 그랜저로 가고 싶어하고 또 산타페로 가고 싶어하고 그 윗급으로 가고 싶어하고 그런 게 있는데, 결국 적정한 선은 정하긴 해야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가격대를 고려하면 요즘에는 이제 다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아반떼 2,500 주고 사는 거를 비싸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 1,000만원 보태서 3,546만원짜리 산타페 깡통도 가격적인 가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대량 생산하는 브랜드이고 메인스트림의 상품이면서 어느 정도 급도 윗급이라서 기변병이 자주 오지 않을 것 같고, 한번 구입하면 10년 이상 타는 것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10년은 기본이고 뭐 15년도 타겠죠. 그래서 일단 산타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호고요. 두 번째, 저는 고민을 많이 하지 않고 하이브리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디젤 트림이 있다면 저는 디젤을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솔린은 저는 선택하지 않고요. 하이브리드냐 디젤이냐에서는 환경 문제나 이런 거는 외부 효과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랑 아무 상관없는 문제고,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외부 효과를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뭐 온라인에는 엄청나게 고민하는 것 같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별로 그런 거는 관심 없고, 그리고 이제 제가 타는 520D 같은 경우도 2015년식은 친환경 스티커를 붙여서 나오던 차예요. 이 지구는 생긴 지 46억 년이 됐는데 환경 규제는 무려 5년마다 바뀌고 있죠. 5년 전에는 친환경이라고 하던 차가 저공해 스티커 줘갖고 공영주차장 50% 할인을 받은 게 엊그제인데 갑자기 5년 만에 이건 무슨 환경을 파괴하는 차량이 돼버렸죠. 근데 사실 그렇게 치면 가솔린도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불과 몇 년만 있으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친환경 이런 문제는 사실 좀 다른 문제고, 그래서 저는 디젤이 있다면 그냥 디젤을 선택했을 것 같고, 한 200만원 비싸더라도 가솔린보다. 근데 디젤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데, 가솔린이냐 하이브리드냐의 선택지에서는 지금 단순히 가솔린이냐 하이브리드냐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가솔린은 2.5 터보고 변속기가 DCT 변속기예요. 2.5 터보는 최고 출력이 거의 300마력에 육박하고 엄청난 출력입니다. DCT 변속기가 달려있는데, DCT 변속기를 선택하려면 DCT 변속기의 그 진가가 뭔지를 이해하고 그게 좋아서 사는 사람이 사지 않으면 좀 불호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뭐 그 뿌종가에서 MCT 미션이라고 이상한 오토 변속기 같은 거 있었는데,
MCT 변속기의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운전하기 되게 불편하거든요. 뭐 이렇게 꿀떡꿀떡거리는 차 하나 있는데, DCT는 이제 그렇진 않은데 거의 오토미션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DCT는 클러치 방식이고 듀얼 클러치여서 1, 3, 5, 2, 4, 6 돼가지고 변속을 할 때 멈추지 않고 출력을 계속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속기는 변속을 할 때 동력을 잠깐 끊어줘야 되는데, DCT는 클러치가 두 개여서 가속을 계속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변속할 때 출력을 멈추지 않고. 그게 DCT의 본질이죠. 본질. DCT가 진짜 필요한 그런 업계는 뭐냐? 옛날에 DCT가 처음에 달리던 차들이 뭐 페라리나 뭐 GTI, M3 뭐 이런 완전 스포츠카들이었잖아요. 슈퍼카들. 그러다가 이제 DCT가 좀 보급되면서 이제 준준형 소형차들이 좀 달렸었는데, 그런 차들이 달렸던 건 이제 연비 상승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DCT는 클러치 방식이기 때문에 동력 손실이 없어서, 토크 컨버터는 동력 손실이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 또 다시 좀 없어지는 트렌드인데, 습식 DCT로 나왔어요. 이 내구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DCT 자체니까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이게 클러치 방식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현대차에서 양산차로 내놓을 정도면은 또 어느 정도 되긴 하겠죠. 내구성이. 그렇긴 한데, 그냥 제가 느낄 때는, 제 생각은 가솔린 2.5 터보의 DCT라는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매니아 성향입니다. 매니아 성향. 그러니까 그냥 단순 휘발유 차로 접근할 일은 아니고, 정말 2.5 터보 300마력 가까운 출력에 DCT 변속기라는 그 진가를 알고 선택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냥 가솔린이냐 하이브리드냐의 이런 선택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가솔린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상황이라면 하이브리드 갈 것 같고요. 한 500 정도 비싼데, 뭐 500 정도를 극복하려면은 뭐 연간 주행거리가 얼마 되고 얼만큼 주행해야 손익분기가 되고 이런 계산을 하는데, 그런 계산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그냥 일반적인 양산차로서는 지금 하이브리드를 밀고 있는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요즘에 기름값이 그렇게 안 비싸요. 기름값이 비싸다 하는데 2010년도에는 기름값이 더 비쌌거든요. 그때는 경유가가 거의 뭐 2,000원 가까이 하던 시절이 있었고, 제가 무쏘 탈 때인데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이 정도 기름값이면 이제 차를 더 이상 이 차를 그냥 유지할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당시에는. 그때 이제 차의 중고가가 한 500이었고 기름 한 번 넣으면 10만 원이 더 넘는 가격이었는데, 그래서 당시에 이제 무쏘 동호회에서는 적등유라고 뭐 보일러 등유라는 것도 있고 실내 등유라고 백등유 이런 거 있는데, 차에다 등유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끔 뉴스에 보면 뭐 불법 경유 주유하는 뭐 고속버스들 나오는데, 그게 이제 등유 주입하는 거거든요. 콩기름을 차에다 넣고 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플랜저 디젤 방식은 콩기름을 넣어도 차가 가긴 가요. 뒤에서 이제 튀김 냄새가 나서 좀 그렇지 가는데,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그 당시에는 기름값이 진짜 비쌌어요. 그냥. 근데 요즘에는 기름값이 제가 볼 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다른 물가들이 너무 많이 올랐고 자산가치도 너무 많이 올랐고, 뭐 이제 부자들도 많고, 제가 보면 뭐 소나타 3,500만 원도 사람들이 별로 비싸다고 생각 안 하는 거 보면서 나만 거진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던데, 물가에 비해서 기름값이 생각보다 지금 많이 안 올랐거든요. 예전 2010년도 기름값 생각하면 지금 2023년도의 기름값은 다른 물가에 비하면 휘발유 리터당 한 4,000원 정도 돼야 우리가 비싸다고 느낄 거예요. 실제로는. 지금은 휘발유 가격이 생각보다 안 올랐어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SUV로서 사람들이 휘발유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좀 있긴 있던데, 그거는 우리가 기름값이 지금 생각보다 안 비싸니까 그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하이브리드를 가겠습니다. 500만원 비싼 거는 뭐 이렇게 계산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하이브리드로 갈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2륜이냐 4륜이냐 가격 차이가 얼마나죠? 이제 하이브리드의 2륜은 4,030만원부터 시작하고요. 4륜은 4,25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가격이랑 상관없이 저는 그냥 투휠 드라이브로 가겠습니다. 저는 포휠 드라이브를 평소에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우리는 포휠 드라이브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 할 얘기는 많은데 어차피 오프로드를 갈 것도 아니고, 이 차가 출력이 너무 세서 두 바퀴로는 감당이 안 돼서 포휠 드라이브를 쓰는 차들도 있어요. 요즘에 이제 스포츠카들이 포휠 드라이브가 나오고, 뭐 M5나 이런 것도 포휠 드라이브잖아요, 기본이.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러니까 출력이 너무 좋은 차들은 포휠 드라이브로 가고, 요잉축에 대해서 돌려주고 차를 좀 제어하려면 네 바퀴가 동력이 있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나믹한 차량들은 포휠 드라이브인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런 산타페 하이브리드 이런 거는 약간
좀 그냥 버스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거의 그냥 온로드 주행하고 얌전하게 다니는 차이고, 가끔 레저로 지방은 갈 수 있다 하더라도 투휠 드라이브는 포휠 드라이브에 비해서 그만큼 차체대에 회전하는 부품이 줄기 때문에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값 자체가 줄어들고, 그만큼 연비에도 이득이 있고, 차량 자체의 그 내부 회전 저항도 줄잖아요. 무게도 줄고. 제가 이제 초반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장점을 얻기 위해서 막 이 장치들을 덕지덕지 달면서 장점을 추가해 가는 그 과정에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로터스 같은 그런 되게 경량화된 스포츠카도 다른 무거운 스포츠카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 장점이 있잖아요. 막 덕지덕지 다는 걸 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그냥 일상적인 목적으로 투휠 드라이브 아무 상관없습니다. 눈 올 때 약간 미끄럽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연과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눈 오거나 이런 미끄러운 상황을 포휠 드라이브로 극복한다는 건 상당히 용감한 행동이고, 뭐 지방에 있어서 포휠 드라이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고민하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선택을 할 겁니다. 이런 방송을 보고 있지 않고 별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투휠 드라이브로 가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굳이 저는 고민하지 않고 투휠 드라이브로 가요. 자, 그 다음에 옵션을 보실게요. 빌트인 캠이 있는데 45만원. 저는 그냥 사제 블랙박스로 갈 것 같습니다. 빌트인 캠을 달리면 좀 순정 세팅인 장점도 있는데, 결국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서 이걸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래서 선 한번 깔아놓으면 한 5년 뒤에 다시 교환할 때는 같은 회사 제품으로 교환하면 선을 다시 깔 필요도 없으니까, 저 같으면 그냥 뭐 아이나비처럼 많이 팔리는 회사의 제품 사제로 한 20만원짜리 달고 한 5년 6년 쓰다 고장나면 그냥 갖다 버리고 새 거 다시 장착하고, 그런 식으로 쓰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뭐 이건 좀 호불호가 있을 텐데 저는 안 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저는 6인승 옵션입니다. 6인승 옵션 104만원인데요 6인승 옵션의 장점은 뭐냐면 2열이 독립 시트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열이 독립 시트로 되어 있죠. 저는 이 2열 독립 시트가 너무 좋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2열 독립 시트 있는 차량이 흔하지 않거든요. 그 팰리세이드가 있고요. 옵션을 선택하면 그 맥스 크루즈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가 5명이 타서 편한 차 없고 4명이 타서 불편한 차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5명이 타면 다 불편하거든요. 중간에 앉으면 2열에. 그래서 어차피 2열의 중간 자리는 실제로 뭐 편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큰 차라고 해도. 그런데 2열이 이렇게 독립 시트로 되어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좀 큰 차들은 2열 독립 시트가 상당히 고급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6인승 100만원짜리 옵션은 요건 아깝지 않아요. 난 이건 넣어야 돼, 요런 주의고. 그 다음에 H 제뉴인 액세서리라고 뭐 49만원짜리가 있던데, 이게 뭔지 봤더니 뭐 리버서블 러기지 매트, 트랜스버스 트림, LED 도어 스팟 램프, LED 테일게이트 램프인데, LED 도어 스팟 램프가 설마 문 열면 이렇게 그런 건가요? 저는 부끄러워서 테이프로 붙이고 막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통 선택 품목은 트림에 상관없이 선택하는 옵션인데, 저는 6인승 104만원짜리는 추가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게 보면 4천만원은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는 4,279만원, 캘리그라피는 4,764만원이에요. 어차피 4천만원짜리 차량을 사는 마당에 700만원 정도 추가되는 캘리그라피가 뭐 10년 이상 탈 거면 그렇게 비싼 게 아닐 수도 있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가성비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영상을 만들다 보면 어떤 분들이 댓글에 뭐 그거는 가성비가 아니다, 그건 가성비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성비는 사람마다 다르죠. 가성비는 답이 없어요. 대한항공의 비즈니스 클래스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한항공의 비즈니스 클래스야말로 진짜 가성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포르쉐야말로 정말 가성비의 스포츠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실제로 그런 면도 없진 않고. 그래서 가성비는 답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은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 옵션입니다. 뭐 다 볼 필요는 없고, 캘리그라피는 대체적으로 좀 럭셔리 옵션의 그 외관 패키지 그런 느낌인데, 뭐 캘리그라피 전용 디자인, 뭐 라지에이터, 뭐 가니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나파 가죽 이런 것도 굉장히 고급차 있는 옵션이고, 에르고 모션 시트는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별 관심은 없고, 그 스웨이드 내장재 뭐 이런 게 되어 있어요. A필라 이런데. 근데 이런 스웨이드 내장재 이런 거는 수입차에서도 실제로 별로 보기 힘든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옵션은 수입차에서 한 1억 정도 되는 차량을 사도
별로 없거든요. 이 정도의 옵션은. 그래서 사람마다 가치가 다른데 나는 막 스웨이드 옵션, 막 나파 가죽, 실내에 막 빠방한 그런 옵션, 외부 디자인 패키지, 저는 이런 거 관심이 아예 없거든요. 뭐 앰비언트인지 뭐 나파 가죽인지 스웨이드인지 뭐 캘리그라피 전용인지 뭔지는 전혀 관심 없는데,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높게 부여한다면 이 옵션을 되게 싸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차에서는 이 정도 옵션을 경험하려면 그냥 1억은 기본인 것 같아요. 1억 이상 가야 이제 시작이 될까 말까 한데, 그렇게 치면 이 4,700만 원이 반값이잖아요. 그래서 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런 디자인 패키지와 내부 고급 옵션들은 관심은 없습니다. 그리고 UV 살균 멀티 트레이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왜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 골수 이식 환자들 있잖아요. 혈액 환자들, 뭐 백혈병이나 이런 분들, 면역이 아예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역격리 되는 게 BMTC라고 합니다. 본 메로 트랜스플란테이션 그 룸이 있는데, 그런 역격리 방에 들어갈 때는 살균, 이런 UV 살균을 해서 물건이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이 뭐 그 ANC가 500개도 안 되는 ANC 빵개 되는 뭐 그런 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 면역이 있는 사람은 이런 UV 살균제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이건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상품입니다. 그냥 코로나 시대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뭐 그냥 참 현대차스러운 잘 마케팅하는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도, 스티어링 휠이 이제 전동식으로 틸팅되고 뭐 이런 건데, 사실 저는 뭐 별로 이런 것도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고, 그 외에 뭐 투톤 뭐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캘리그라피가 그리 땡기진 않아요. 그래서 캘리그라피는 아예 저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익스클루시브에서 시작할 때 제가 6인승 옵션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듀얼 와이드 썬루프 루프렉, 이 썬루프 추가할 거냐 말 거냐 99만 원인데 저는 추가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아예 썬루프를 아예 열질 않아요. 제가 제 차 520D는 썬루프를 1년에 한 번 정도 여는데, 여는 목적이 너무 안 열었다가 망가질까봐 열고, 1년에 한 번 여니까 열 때도 망가질까봐 걱정이 돼요. 괜히 그냥 닫혀있는 거 건드리다가. 그러니까 저는 아예 안 쓰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옵션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썬루프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특히 SUV에서는 썬루프를 많이 좋아해요. 만약에 본인이 안 쓰더라도 나중에 중고차로 대팔 때 썬루프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썬루프가 있어야 제값을 받는다 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 얘기가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실제로 중고차를 매입할 때 딜러들이 뭐 사고 유무나 연식 키로수는 당연히 중요한데, 그 다음에 딱 있냐 없냐 따지는 게 썬루프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사는 사람도 결국 썬루프가 있냐 없냐를 중요시 보는 거예요, 중고차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딜러 입장에서도 썬루프가 없으면 좀 판매할 때 하여간에 조금 뭔가 그냥 결국에는 조금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추가를 해도 제값을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별 생각이 없으면 넣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좋아하는 분은 알아서 넣으시면 되고, 저는 안 넣어요. 왜냐하면 난 아예 안 쓰니까. 아예 안 쓰고, 뭐 5년 뒤에 재판매할 때 썬루프가 있어서 차량을 제값 받는다, 뭐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이 4천 몇백인가 그러면은 5천이라고 치고, 5년 뒤에 판매할 때 차값이 한 2,500 이하가 되겠죠. 2,500 이하의 차를 판매하는데 그때 썬루프가 있고 없고가 뭐 100만 원 차이 나든지 그럴 텐데, 뭐 5년 뒤에 중고차값 100만 원을 걱정하면서 미리부터 대비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까지 대비하면 너무 대비할 게 많고, 뭐 그런 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때는 뭐 자산이 얼마나 많이 폭등하고 가만히 있다 벼락거지 되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주식 잘못 사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사실 금방인데, 제가 비트코인으로 날린 것도 생각하면 이 100만 원을 나중에 뭐 5년 뒤를 대비한다, 어차피 매립해 놓는 거니까 상관없다, 매립 안 하고 안 받으면 그만입니다. 저는 별 관심 없고요. 그 다음에 동승석 8웨이 전동 시트인데, 동승석의 전동 시트가 20만 원인 거 생각하면 비싸진 않거든요. 근데 일단은 보면 운전석은 당연히 이제 전동 시트인데, 동승석 전동 시트를 추가하냐? 저는 뭐 추가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수동 시트를 싫어하지 않는데, 수동 시트는 조작이 빠르거든요. 바로 밀고 뒤로 젖히고 뭐 이런 게 편하잖아요. 그리고 전동 시트는 되게 그 전기장치가 많이 붙거든요.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서 이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저는 뭐 관심 없어요. 전 전동 시트가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게 약간 우리나라의 문화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옵션을 되게 좋아하는 문화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 유럽 같은 데는 되게 깡통 차들도 많고 유럽의 소형 차들은 아직 상당수가 수동 미션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수동 미션은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나라마다 그러니까 좀 문화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런 수동 변속기 달려 있는 그런 유럽의 소형 차들의 전동 시트 막 이런 거는 흔하지 않죠. 저는 뭐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추가 안 할 것 같고 하이테크 플러스가 뭔지 보면 하이테크 플러스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12.3인치 LCD인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사람들도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약간 뭐 뉴르부르크링 같은 데서 이제 랩타임 잴 때 계기판 내려다 볼 수 없을 때 뭐 도움이 될진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그렇게 시야를 아래 계기판을 못 볼 정도로 막 바쁜 상황은 아니잖아요. 일상적인 운전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주면 뭐 없는 것보다 좋겠죠. 근데 이제 굳이 120만 원 주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달아야 되냐? 뭐 저는 별로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10만 원이면 제가 뭐 달을까 말까 고민해 볼 텐데 뭐 120만 원 주고 달진 않고요. 커브드 디스플레이, 뭐 클러스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요 옵션이 안 들어가도 모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도 커브드가 아니라서 그냥 평평한데 거의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기본 형태를 한다고 해서 이게 막 완전 그냥 옛날처럼 싸구려 같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클러스터는 4.2인치 LCD고요. 그 다음에 12.3인치 내비게이션도 기본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제가 사실 확인은 못했는데 그랜저도 깡통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깡통이라고 해서 이게 막 예전에 그런 깡통처럼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 차주가 아니면 구분도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기본 옵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0만 원 주고 굳이 뭐 커브드 디스플레이에다가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선택할 필요성은 못 느끼고 기본도 나쁘지 않아서 플래티넘 1이 45만 원인데 이게 뭔지 보면 플래티넘 1은 디지털 키 2, 그 다음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인데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듀얼로 돼요. 앞자리가. 이거 뭐 그렇게 꼭 필요한 건 아닌데 듀얼로 무선 충전이 2개나 된다는 게 상당히 좀 편할 것 같긴 하고 근데 저는 이걸 선택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디지털 키 2 때문에 그런데요. 이 디지털 키 2가 제가 볼 땐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옵션을 상당히 안 좋아하는데 제가 디지털 키는 조금 관심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삼성페이를 예전에는 안 썼어요. 그걸 왜 쓰지? 그랬는데 요즘에 제가 쓰는데 삼성페이가 없는 삶을 상상을 못 하거든요. 제가 이제 바깥에 조깅을 하러 가면 핸드폰만 하나 들고 가요. 그럼 전화도 받고 연락이 되고 핸드폰으로 결제도 할 수 있고 뭐 키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예전 같으면 지갑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이 디지털 키 2는 핸드폰에다가 키를 넣는 거고 그걸 보유하고 있으면 스마트 키처럼 쓸 수 있습니다. 디지털 키 1은 예전에 어떤 방식이었냐면 문을 열 때 그 핸드폰을 갖다 대고 시동을 걸 때도 특정 위치에 놔야만 됐는데 디지털 키 2는 그 통신 방식이 좀 달라서 그냥 보유만 하고 있어도 스마트 키처럼 문을 열 수가 있고 그냥 차 안에 갖고만 있어도 시동이 걸려요. 그리고 디지털 키는 이게 아마 복사가 될 거라서 뭐 가족이 4명이면 키를 4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뭐 발리 파킹 할 때 좀 뭐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 흔한 상황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디지털 키 2에 적응이 되면 차 스마트 키를 갖고 다니는 삶이 상상이 안 되는 날이 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디지털 키는 다 갈 텐데 저는 디지털 키는 좀 땡기는데 디지털 키가 있으면 진짜 핸드폰만 갖고 나가면 삼성페이에 자동차에 전화기 있으니까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4,031만 원에 104만 원 6인승 추가하고 썬루프 저는 추가 안 하고 동승석 전동 시트 선택 안 하고 하이테크 플러스 필요 없고 플래티넘 1을 추가해서 149만 원이 추가되니까 4,180만 원이 되겠네요. 4,180만 원에 익스클루시브에 그렇게 추가를 할 것 같고요. 프레스티지로 갔을 때는 플래티넘 2에서 그 보스 오디오가 추가가 드디어 될 수 있는데 제가 오디오 사실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현대차가 보니까 깡통도 소리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깡통을 믿어보겠고 이 깡통에 있는 옵션들 몇 개만 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깡통에도 웬만한 옵션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전방 추돌 방지 보조가 있습니다. 전방을 때려 박을 것 같으면 제동을 들어가는 건데 제가 이제 그랜저 그 디올뉴 그랜저를 최근에 좀 타면서 요거를 2번 경험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진짜 때려 박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고
두 번 정도 경고음은 울렸고 제동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뭐 의미가 있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원래부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었고, 그러니까 약간 멍 때리면서 아예 제동을 안 하고 가까워지고 있을 때 얘가 이제 좀 개입을 하거든요. 경고를 일단 줘요. 그러면서 그러네, 서야겠네라고 해요. 뭐 제가 그렇다고 때려박았으면 벌써 여러 번 때려박았을 테니까 때려박을 상황은 아니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 느껴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안전하려면 안전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에어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충돌 직전에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충돌 직전에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차체의 구조를 뭐 어떻게 하고 뭐 세이프티 존이 어떻고 뭐 이게 다 좋은데 일단은 충돌 직전에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중요하고, 아무런 제동 없이 때려박는 거랑 조금이라도 속도를 줄이다가 때려박는 거랑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전방 추돌 방지 보조는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되고, 사실 나중 되면 이게 다 보급화 될 거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는 운전하다 이제 차로가 나갈 것 같으면 보조가 들어오는 건데, 요거는 일종의 ESC 같은 개념이에요. 제가 운전해 보니까. 그러니까 차로 이탈 방지 보조랑 차로 유지 보조랑 이제 전혀 다른 건데, 차로 이탈 방지 보조는 나갈 것 같을 때, 진짜 나갈 때 드디어 개입하는 거고, 속도도 한 60km 이상이어야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얘는. 우리가 ESC를 키고 다닌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차량 자세 유지 장치. ESC를 키고 다닌다고 하지 않고, 그냥 뭐 테스트 드라이빙 하는 사람들이 가끔 ESC를 끄고 주행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차로 이탈 방지 보조는 약간 ESC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보수적으로 우리가 멍 때리고 있다가 고속 주행 중에 차선 나갈 때 그때만 개입을 하고, 완전 나가기 직전에 평상시엔 개입 안 합니다. 60km 미만의 시내 주행에서는 개입도 안 하고, 좀 고속 주행을 할 때 완전히 나가기 직전에 그때 개입을 해요. 그래서 차로 이탈 방지 보조는 실제로 시스템에서 보면 이걸 킨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끄는 느낌이에요. 디폴트는 켜져 있고. 역시 그냥 ESC 같은 정도의 느낌이고, 차로 유지 보조는 이 버튼을 키면 딱 중앙을 유지하고 핸들 어시스트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오는데, 저는 뭐 관심 없는데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이게 있어야 이제 그야말로 약간 반자율 주행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아하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옵션이 있습니다. 저는 별로 관심은 없는데 어쨌든 깡통에도 이런 옵션이 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요게 조금 좋은데 그랜저 깡통에는 이게 없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차로 유지 보조를 적용하면 고속도로 주행할 때 핸들을 좀 놓고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계속 놓고 있진 못하고 경고가 이제 뜨니까 좀 이렇게 좀 잡군이 있어야 되는데, 그랜저 같은 경우를 보면 휠 그립 감지 센서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다는 걸 차가 어떻게 인지하냐면 그 회전 토크 센서를 갖고 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알람이 울리면 핸들을 잡고 일부러 이렇게 툭 좀 쳐줘야 돼. 약간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 좀 이게 좀 불편하더만. 그러니까 사실은 불편하면 안 되죠. 왜냐면 원래는 잡고 있으라는 거니까. 얘는 이제 보조지 자율주행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그립 감지 센서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대고만 있어도 되잖아요. 대고만 있어도.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LED 헤드램프의 MFR 방식이라고, 이게 실제로 디테일에서 어떻게 차이 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 그랜저는 외관 이 라이트 패키지가 차이가 아예 없거든요, 깡통이랑. 근데 산타페는 요 차이가 있습니다. LED 헤드램프가 MFR 방식이고, 요 윗급으로 올려오면 프로젝션 타입으로 풀 LED가 됩니다.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이 전조등만 좀 차이가 나고요. 한번 구입하기 전에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신경은 안 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조가죽 시트가 있는데, 현대차는 인조가죽 시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걱정 안 해도 될 정도예요. 오히려 인조가죽이 더 좋은 면도 있고, 1열에 열선과 통풍 시트가 있어. 저도 이거 지금 봤는데 놀랍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열선과 통풍 시트가 4천만 원짜리 깡통에도 기본으로 들어있다? 1열에 조수석까지. 괜찮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깡통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 또 닥시는 왜 깡통만 좋아하냐 뭐 그러시는 분인데, 깡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도 들어있는데 현대차 내비게이션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뭐 스마트폰 내비 쓰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을 잘 쓰진 않는데, 뭐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사람들이 조금 윗급으로 가고 싶어하는 동기부여가 뭐냐면 이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현대 스마트 센스를 추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 방지 보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선택 안 하면 마치 없는 것 같지만 기본에도 있고, 요거는 조금 더 복잡한 상황들에 대한 몇 가지 좀 추가 옵션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꼭 필요한 건 아니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2는 조금 더 그게 있으면 조금 더 주행 보조가 좀 똑똑하대요. 그러니까 차량에 뭐 이렇게 끼어들 것 같으면 조금 미리 속도를 줄인다든지, 지금 같은 경우는 차량에 아예 끼어들어야 그제서야 속도를 줄이고 뭐 이런 조금 약간 덜 떨어진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고속도로 주행 보조 2를 경험은 못 해봤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여러분이 이게 있고 없고가 큰 차이일 것 같은데, 이런 자율주행 이런 거는 굉장히 발전이 빠르거든요. 굉장히 발전이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고속도로 주행 보조 2가 있네 없네 하지만 나중에 5년 뒤가 되고 10년 뒤가 되면 이거 2나 1이나 둘 다 꼬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발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이게 조금 낫겠지만,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 분야는 너무 앞으로 달려가는 게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시는데 별로 크게 의미 없습니다. 나중 가면 테슬라 정도 되는 사람이 볼 때는 뭐 이거나 뭐 원이나 뭐 그게 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둘 다 뭐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저는 뭐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한 4,200만 원 정도의 익스클루시브에 6인승 그 다음에 플래티넘 1을 추가해서 선택할 것 같고, 뭐 이런 차에 서라운드 뷰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서라운드 뷰를 경험하려면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 1 119만 원이 추가돼야 되고 4,200에 4,300, 4,400이 돼야 되니까 제가 생각한 견적보다는 한 200이 더 추가가 돼야 이제 이 뷰가 들어가는데, 어라운드 뷰가. 저는 뭐 옛날에 무쏘도 타고 다녔고 산타페도 타고 다녔고 버스 면허도 있고 트레일러 면허도 있고 대형 면허도 있고, 뭐 버스도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기능 코스긴 하지만 운전을 해봤는데, 그리고 뭐 르노 마스터 타고 제주도 골목길도 다 다녀봤고. 근데 이제 서라운드 뷰가 뭐 있으면 좋다는 거는 뭐 당연한데, 옵션이라는 게 있으면 다 좋죠. 근데 뭐 굳이 그 200만 원 추가되면서 추가할 만한 가치를 느끼진 못합니다. 뭐 없으면 그만. 제가 뭐 대형 45인승 버스를 운전한다고 해도 서라운드 뷰가 필요하진 않아요, 사실. 후방 카메라는 필요하지만. 그래서 뭐 그거는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그렇게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고, 한 기본 옵션에 한 40만 원 정도 추가에 달린다 그러면 제가 뭐 생각해 보겠는데, 뭐 200 정도 추가돼야 된다면 안 할 겁니다. 됐고, 한 개만 더 얘기할까요? 이중 접합 유리가 1열만 돼요. 기본은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사람 귀는 한 3일만 있으면 적응하거든요. 조용한 타이어로 바꿔서 조용하다고 느꼈는데 3일만 있으면 못 느껴요. 사람 귀는 절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뭐 이중 접합 유리 좋은데 그게 2열이 없어서 아쉽지만, 그걸 이렇게 두 개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비교하면서 타면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귀는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적응하면 돼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 정도 하면 중요한 체크사항들은 체크가 된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경제 사정에 따라서, 가격 민감도에 따라서, 가성비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옵션에 대한 가치도 사람마다 달라요. 선택은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렇게 할 것 같아요. 오늘도 긴 영상인데, 저보고 이거 살 거냐? 뭐 저는 근데 뭐 안 살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이 한 4천 몇백 정도 가격이면 X5 중고 이런 거 살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